프로젝트 이독. 자, 오늘은 호랑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캐대언의 엄청난 열기로 정말 정신없이 그 노래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워낙에 한국 전통적인 모습들, 뭐 아이콘이라든가 그런 모티브가 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한번 편승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캐대언의 약간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죠. 더피, 그 호랑이가 나오는데, 오늘은 김정희 박사님과 함께 호랑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캐대언 보셨나요? 캐대언을 안 볼 수가 없었죠. 몇 번 정도 보셨습니까? 글쎄요, 짧게 편집된 영상으로까지 전부 다 합친다면 글쎄요, 한 30번 넘게 보지 않았을까요? 아, 본편도 보셨고 유튜브나 이런 데 짧게 나오는 것들도 보시고. 워낙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전통 설화, 민담 뭐 이런 걸 전공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흥미가 가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옛날에 어떤 그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들을 활용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쵸, 많이 흥미로웠죠. 그 헌트릭스가 쓰는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한국 유물이 많이 나오고, 지금 현대 한국 뭐 서울 모습 이런 거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한국 전통 설화, 민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저승의 이미지는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롭게 창작된 모습들인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전공자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해진 틀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공하지 않은 시각으로 그런 어떤 그 한국의 저승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구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대중적이고, 그리고 좀 새롭고, 그리고 좀 호소력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람들이 많이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 귀마라는 게 나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귀마는 그 없죠. 창작자가 굉장히 새롭게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신기하다,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병헌 씨랑 참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 연기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좁혀서 얘기해 볼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인데, 더피라는 캐릭터가 사실 기본적으로는 민화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디자인 모티브를 따와서 굉장히 사랑스럽게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전통적인 호랑이는 어떤 이미지였을까? 그렇게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한국의 호랑이가 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잘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두 편을 골라 오셨는데, 그 이야기가 두 편이 어떤 건가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했어요. 한국의 호랑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한번 골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한국의 호랑이가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호랑이는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딱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두 편을 고른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고르셨죠? 제가 고른 이야기는 이제 그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호랑이가 된 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 두 편인데요. 근데 이 두 이야기를 고른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뭔가 그 옛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옛날 이야기에서 제가 좋아하던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게 본 이야기가 이제 호랑이 형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호랑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굉장히 감동적인 호랑이 축에 속하는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호랑이는 그 단군설화인가요? 거기 나오는 호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군설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사실 최초의 호랑이가 아닐까, 최초의 호랑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호랑이의 이미지가 저는 오늘 이야기할 이 두 편의 호랑이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군설화에서 나오는 그 호랑이도 결국엔 구원받지 못한 호랑이에요. 무언가를 굉장히 강렬하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근데 그 이루지 못한 것이 뭔가 참아내지 못해서 비극을 스스로 초래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두 편의 이야기에서의 호랑이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항상 한국에서 호랑이는 특별한 동물로 다뤄지기는 하는데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뭐 이렇게 되게 산군 뭐 이러면서 산신령처럼 좀 신성시 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제가 뭐 간단하게 줄거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둘 다 그런 식의 호랑이는 아니에요. 아주 무섭거나 아주 특별한 호랑이는 아닌 것 같고, 먼저 호랑이로 변한 남편은 결혼도 했고 자기 엄마를 모시면서 사는 남자인데, 이제 어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서 어머님 치료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 누런 개 100마리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소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호랑이로 변신하는 도수를 알게 된다. 그래서 호랑이로 변해서 그 누런 개를 잡아다가 매일매일 어머님을 그 개를 드시게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밤마다 나가는 남편을 수상쩍게 여겨서 봤더니 갑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호랑이로 변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놀래서 그 도술서를 불태워버렸고, 호랑이로 변한 그 남자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돼서 도술서를 잃어버려서 영원히 호랑이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은, 이제 호랑이 형님으로 좀 이건 유명한 거 같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나무꾼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나는데 갑자기 넙죽 아이고 형님 하고, 내가 왜 네 형님이냐 하니까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형이 당신이다, 이마에 그 뭐 왕자가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호랑이가 진짜로 그걸 믿고 그 나무꾼과 그 노모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동물도 잡아다가 주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노모가 돌아가시니까 이 호랑이도 상을 치른다며 고기를 먹지 않다가 이 호랑이도 죽는다 뭐 이렇게 끝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줄거리가 그렇게 되겠죠. 예, 뭐 틀리진 않았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호랑이는 좀 약간 어리숙한 느낌도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그냥 바로 속아요.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이요? 예. 아,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런가요?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나무꾼이 형님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실 그 호랑이 형님에서 그 장면, 그러니까 나무꾼이 호랑이를 산속에서 맞닥뜨리고 이제 이제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서 죽는 거 말고는 나한테 남은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나무꾼이 형님 하고 그 부르는 그 순간, 이 호랑이의 어떤 그 반응,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호랑이한테 형님 소리를 듣고 정말 그 나무꾼의 형님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근데 그걸 해석하기로 호랑이가 형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나무꾼이 호랑이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호랑이가 그 나무꾼이 말해주는 형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이제 이걸 해석하기로는 이제 나무꾼이 호랑이를 속인 거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무꾼에게 속은 거다. 그래서 호랑이는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보면 뭔가 이제 그 자연의 어떤 자연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할까요? 자연에 속하는 존재인 그 호랑이를 인간이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해석을 듣고 한편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연을 인간이 이용해 먹는다. 약한 주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인간이 지혜롭지 못한 호랑이를 속여서 결국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굉장히 영악스러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라기보단 저는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호랑이가 속아줬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속아줬다라기보다는 호랑이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호랑이가 그냥 어리석다, 뭐 혹은 뭐 멍청하다,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감동적인 부분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혹하게 되는 건 내가 욕망하는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이 했을 때 그때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나무꾼의 형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호랑이의 욕망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편이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호랑이의 행동들을 설명하는데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호랑이 주변에는 아무도 호랑이를 호랑이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없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불러줬다. 그러니까 덥석 그냥 문 거네요. 진심인지 아닌지 그게 그 순간에 호랑이한테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을 이 이야기의 호랑이에서 호랑이에게 그 순간에 나무꾼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호랑이하고 나무꾼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을 한 존재는 인간으로 한 존재는 호랑이로 이렇게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 호랑이는 호랑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나무꾼은 나무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호랑이로 살아가던 어떤 존재가 이제 너도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제 인간처럼 사실은 살고 싶었어. 이제부터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드러내는 순간, 그걸 스스로도 발견하고 스스로 발견을 해서 더 나아가서 그거를 좀 표현할 수도 있게끔 된 그 순간이 바로 이 나무꾼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가 이제 호랑이보다 인간이 낫다라기보다 약간 뉘앙스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그러니까 호랑이로 상징되는 어떤 존재가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거다.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됐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효행을 하잖아요. 자기의 친모가 아닌 그 나무꾼의 엄마한테.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랑이가 호랑이의 방식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나무꾼을 딱 그 만난 순간에 또 드러나는데, 그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이 호랑이는 그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내가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 상대로부터 아주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존중이랄까요? 조금 그런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나도 그럴 수가 있구나. 나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고, 그 순간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살아온 어떤 방식을 버리고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형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말 형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무꾼의 형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효를 다하는 게 나무꾼의 형님으로서, 그러니까 나무꾼의 형님이라는 건 나무꾼이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없는데 자기가 나무꾼의 형님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 늙은 어머니와, 그러니까 노모와, 그리고 이 아들의 가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 가장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장자가 되는 거니까요. 큰아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큰아들이 되어서 그 집안의 어떤 가장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보살피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이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랑이로 변한 남편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 호랑이라는 존재가 그 호랑이 형님과 같은 좀 이렇게 상징적인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단군 신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군 신화에서도 호랑이의 꿈이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되지 못해요. 호랑이로서의 어떤 그런 본성, 호랑이로서의 욕망, 이런 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인간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줄다리기가 계속 지금 이 새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동물적인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욕망하고, 아주 인간적인 도리, 그런 어떤 윤리, 뭐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추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서로 다른 욕망과 소망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새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지금 호랑이로 변한 남편 이야기의 경우에는 그 호랑이로서의 어떤 삶의 방식을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호랑이 형님 이야기하고 이 호랑이로 변한 남편 이야기는 데칼코마니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로 변한 남편은 인간이 호랑이가 되고, 호랑이 형님은 호랑이가 인간이 되려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데칼코마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호랑이 형님에서 호랑이가 인간이 되는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새 이야기의 공통적인 부분이, 이 호랑이들이 호랑이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든요. 단군 신화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때 최초의 호랑이면서 사실은 원형의 호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군 신화에서의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이 새 호랑이의 지향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삶을 청산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버리고 싶어하고 청산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실패하는 이야기가 이 그 호랑이로 변한 남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호랑이로 변한 남편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실패하는 게 어머님의 병을 낫게 하지도 못하죠. 그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그게 안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머니의 병을 다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까지 끝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인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호랑이로 살아가게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실패라고 처절하게 실패라고 하신 부분이 이 두 가지인가요? 일단 그렇죠. 최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뭐 그런 걸로만 보면 사실은 뭐 단군 신화에서의 호랑이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호랑이로 변한 남편이 조금 더 처절한 실패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었는데 호랑이로 변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뭔가 호랑이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을 호랑이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의 어떤 실패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랑이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는 그 부인이 도술서를 불태워가지고 그 방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돌아올 다리를 끊어버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해석이 분분한 편인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남편이 이 어머니에게 어떤 그 숭고한 어떤 목적, 그러니까 우리 엄마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도 애틋하고도 그런 어떤 숭고한 그런 그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을 성취하는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동물적이란 말이죠. 호랑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이 남편이. 그리고 그거를 아내한테는 숨겨요. 그걸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건 이 남편이 이 이야기에서 미처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남편이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존재로 계속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를 이 아내가 감지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뭔가 예전하고 달라졌어. 그 이유가 뭐지? 이제 그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호랑이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아내의 반응, 호랑이가 된 남편을 바라본 아내의 반응은 공포라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호랑이가 되다니. 그리고 공포와 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이 아내가 차분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압도당한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완전히 그 짓눌려서 내 남편을 호랑이로 만들게 한 게 뭐지? 그 도술서다. 그럼 그 도술서를 없애버려야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대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상기해야 되는 게 이게 밤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남편이서 뭐 요즘에 투잡, 쓰리잡, 뭐 대리운전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연상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호랑이라는 존재는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이제 어떤 도덕적인 길을 벗어나 있는 존재를 지금 호랑이라는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도 이제 호랑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법이나 도덕이나 윤리에서 좀 벗어나 있는 행동을, 명분은 어쨌든 자기 어머님을 치료하기 위해서지만 그 선을 이제 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을 계속 그걸 또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호랑이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삶이 이 남편에게서 굉장히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또 이 이야기에서의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남편은 점점 사실 이 이야기에서의 마지막은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 아예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호랑이가 되어서도 인간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호랑이가 되었어도 뭔가 슬퍼는 하되 뭔가 인간적인 마음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을 텐데, 호랑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마음을 아예 잃어버려요. 이 호랑이 남편이. 바꿔 말하면 호랑이로 계속 변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호랑이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이 남편으로 하여금 인간적인 마음을 계속 버려야만 어떤 호랑이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보면 이미 이 남편은 인간의 길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호랑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캐대언에서 더피를 통해서 봤던 그 귀여운 호랑이는 옛날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네, 제가 되게 많이 막 쫄라봤거든요. 우리에도 얘기 속에서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 호랑이가 있지 않겠냐,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보신 분인데 하나 정도는 뭐 없냐? 없대요. 없다고 하셨죠. 저 없다고 하기에는 두려우니까 그냥 저는 아직 못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더피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민화하고 구비설화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이 더피처럼 인간하고 뭔가 친숙하게 지내는 존재가 있냐라고 하면 뭐 그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호랑이 형님도 뭐 친숙하게는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피는 뭔가 거기서 조금 그 반려동물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근데 호랑이 형님은 자기가 형님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좀 다르죠.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다뤘잖아요, 저희가. 호랑이로 변한 남편이랑 그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 이 두 이야기를 쭉 이어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 개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두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는데. 자, 그럼 여기서 좀 정확히 하자면은 저희가 뭐 그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뭐 이런 데서도 이제 각각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결론이, 이야기가 맺음이 확실합니다. 호랑이로 변한 남편도 죽고요. 화살에 맞아서 죽고, 효자가 된 호랑이 형님은 처음에 호랑이가 태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산에 사는 호랑이로 나와서 마지막에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사실은 이야기가 별개의 얘기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를 이어서 하나의 좀 더 큰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김정희 박사님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저의 소망이 반영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호랑이로 변한 남편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참 측은해요. 목적은 사실 아름답잖아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엄마를 꼭 고쳐주고 싶어. 근데 그 엄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 그 남편에게는 호랑이로 변화해서 밖에 이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목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남편의 어떤 절박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호랑이쯤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절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아픈데 할 수만 있다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 하고 싶은 그렇죠. 그 마음. 맞아요. 네, 그 마음이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저는 그 사악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랑이가 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혹적인 거잖아요. 내가 잠깐 눈 감고 인간의 길을 잠깐 눈 감고 호랑이가 되면 우리 엄마 구할 수 있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악마의 유혹처럼 그 달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대 라고 하는 게.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호랑이가 되기 시작했는가를 헤아려 보면 결국엔 호랑이가 되어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말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호랑이가 되어버린 남편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호랑이로 살게 되면서 인간한테 사냥당하는 지경으로 가는 결말로 이제 가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사라져버렸다라고 끝나기도 하고 결국 사냥당해서 사냥꾼한테 그 사냥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그 끝나기도 하고 이제 결말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 그 호랑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속으로 돌아간 그 호랑이에게도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보고 이 호랑이가 결국에는 다시 인간의 어떤 삶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호랑이로 변한 남편의 호랑이가 안쓰러워서 팬픽을 쓰신 건가요? 뒤를 이어서? 뭐 일종의 그렇다고 그렇다고 아.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타까운 호랑이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싶다. 2차 창작을 하신 거네요. 근데 그 창작이 두 이야기를 그냥 연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호랑이 형님에서의 호랑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이전에 그냥 호랑이로 살았던 그런 기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의 이야기를 덥석 믿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의 발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처음에 드렸듯이 이게 호랑이의 욕망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호랑이로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도 나를 호랑이로 대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인간의 길을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나무꾼을 동생으로서 보살피고 싶고 그리고 이 나무꾼이 이끌고 가거든요. 형님 우리 엄마가 형님 기다려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또 감동적인 부분인데 그러네요. 두 개를 이으면 되게 짠한 말이 되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형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나를 배척하기만 하고, 나를 보면 무서워하기만 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김정희 박사님이 정리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호랑이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호랑이가 됐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숲에서 살면서 호랑이로 계속 살다가 인간 시절 다 잊어버리고 호랑이로 살다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나보고 형님이라네? 나보고 사람이라네? 엄마가 날 기다린다네? 갑자기 이게 그렇게 들으면 가슴이 좀 동요가 일어나고 움직일 수밖에 없지. 되게 짠한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저는 이 호랑이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형님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호랑이 형님에서 그렇게 그 집에다가 동물 고기 잡아다 주고 또 어떤 효행을 하나요? 사실 호랑이 형님은 많이들 아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계를 책임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죠.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어머니를 보살피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살피고 한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집에 큰아들 행세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생계를 책임지는 방식이 그런데 이 호랑이가 조금 저는 애잔한 부분이 호랑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호랑이처럼 하는 것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 인간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몰라.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방식대로 보살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많잖아요. 조폭 영화. 그래서 뭐 조폭이 사랑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경찰이 조폭이 됐다가 경찰로 못 돌아오는 이야기. 약간 이 호랑이가 됐다라고 하는 게 깡패가 돼버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 분명히 저는 연결되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어떤 장면이 그래서 생각이 났느냐면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대부가 된 그 이제 이탈리아 조폭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지금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부가 된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그 조폭 세계가 아닌 이제 다른 양지의 세계 그러니까 자기는 음지의 왕인데 음지에서만 왕일 수밖에 없고 양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은 이 음지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그 양지의 세계의 어떤 그 인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하고 좀 관련 지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예전에 그 최민식 씨가 얘기했던 그 위장 결혼했는데 그 막 파이란인가요? 네, 맞습니다. 파이란이란 영화 있었죠. 예, 이 이야기를 두 개를 붙여서 들었을 때 파이란도 생각이 나고 신세계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건데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데어데블이라는 그 마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그 킹핀이라고 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물인데 그 정식으로 뉴욕 시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데어데블은 자기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 자경단 활동을 그만둔 상태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서 뭐 뻔하지만 다시 데어데블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뉴욕 시장이 된 킹핀은 이제 어둠의 그 보스였던 시절을 씻어내고 이제 나는 합법적인 곳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정치란 게 너무 워낙에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이제 예전에 하던 어둠의 왕으로서 하던 일처리 방식을 하나둘 자기도 모르게 적용하고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엮었을 때 전체적인 뭐라고 하나요? 뭐 서사라고 하나요? 이야기 스토리 흐름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영향력이 조금 그 지금의 우리 삶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이런 일을 진짜로 겪겠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사실 목적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수단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적은 굉장히 숭고한데 그걸 그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수단이 좀 편법적이고 그래서 뭔가 내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그 편법적인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순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진흙도 좀 묻는 거지. 약간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창을 걸어가는 순간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그 묻은 똥이 씻겨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호랑이로 변한 남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랑이 형님인 것 같고. 왜냐하면 호랑이 형님은 사실은 외로워졌을 때 이 나무꾼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형님 이야기가 더 반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호랑이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뭐 음지의 삶을 산다라든지 아니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좀 한 번은 편법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저는 이제 호랑이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상징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견지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한 번은 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엔 그 삶이 내 삶의 방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을 때 주변에 남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뭔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간으로서 대하느냐,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은 엄청나게 잔혹한 사람이야 라든가, 저 사람은 물불 안 가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만 되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또 은근히 또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단으로 뭔가 이용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존재를 얼마나 외롭게 하는가. 그게 저는 이 호랑이의 어떤 상징으로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호랑이의 삶을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주변에 아무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이 호랑이 형님이 이야기에서 이 호랑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거, 그거는 뭔가 그런 유대감 같은 거, 나를 뭔가 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해주는 어떤 존재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 나무꾼을 통해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꾼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잔혹하게 살아온 사람도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거죠. 아니죠. 그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렇게 뭔가 저는 이제 사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근데 이게 나무꾼하고 이 어머니가 사실은 호랑이가 큰아들이 되면서 살기 한결 편해진 건 맞죠. 따지고 보면 그 나무꾼은 꽃뱀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요? 네, 근데 저는 참 그런 해석으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호랑이가 너무 불쌍해진다 그러면 이 호랑이를 그러면은 저는 이 호랑이가 어떻게든 좀 구원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호랑이는 그냥 너무 불쌍한 상태로 끝나버려서.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경고처럼,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까지 좀 비약을 했냐면, 막 되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막 엄청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이렇게 막 할아버지들 막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그 외로움에 나도 좀 이제 사람답게 살자 하다가 된통 사기꾼 당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경고음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좀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데 사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호랑이가 이 나무꾼이나 홀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서로 끊어져서 서로 속였다라고 하고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끝났으면 이게 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저는 이 나무꾼과 홀어머니와 이 호랑이의 관계가 끝까지 이 관계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속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무꾼은 그 이후로 계속 호랑이를 형님으로 대우했고, 이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호랑이를 아들로 대했고, 그리고 이 호랑이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만약에 그 노인이 자기를 속인 어떤 그 상대가 자기에게 뭔가 그 유익이 될 만한 것만 전부 다 빼앗아 가고 자기를 떠나서 버림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처참하게 뭔가 최후를 맞이했다. 그럼 그게 사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노인이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면 그건 전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선을 넘게 살았던 사람조차도 어떤 대안적인 가족이라든가 그런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유대감을 지속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유 그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당사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 합니다. 캐데헌에서 나오는 호랑이와 지금 김정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호랑이 이야기. 물론 그 설화나 민담에는 호랑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한국 전통 이야기에서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좀 더 그 이야기를 크게 키워서 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그 더피보다는 약간 진우의 서사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게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그 더피가 너무 우리에게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더피 같은 그런 그 호랑이가 있냐 이걸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래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 더피처럼 뭔가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호랑이 그런 존재의 호랑이는 있어요. 아, 반려 같은 느낌은 또 있어요? 그렇죠. 반려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반려로서의 호랑이가 너무 뭔가 그 인간에게 보조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말고 그 인간하고 굉장히 진하게 얽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갖고 온 건데 그러면서 이 캐데헌 이야기하고 연결고리가 사실 다른 지점에서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진우의 서사하고 좀 더 맞닿는다라고 하는 게 이 호랑이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뭔가 이 그 호랑이로서의 삶을 버리고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캐데헌에서 진우, 물론 뭐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그 다음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라고 하면은 진우는 자기가 배부르게 살기 위해서 가족을 버립니다. 귀마의 꿰임에 넘어가서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도 이제 생을 마감하고 그 저승에서 사는데 그 자기의 과오를 계속 그 벗어나고 싶지만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차라리 나는 이걸 잊겠다. 그래서 귀마한테 그걸 요구하는데 결국에는 이 진우라는 캐릭터가 헌트릭스의 메인 보컬 주인공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시 찾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면서 그 귀마의 공격을 대신 받고 사그라지죠. 뭐 진짜로 죽었는지는 시즌2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2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신 맞고 그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온 호랑이가 사람이 호랑이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가 그 선을 넘은 상태에서 다시 사람답게를 지향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구조상 진우의 서사와 굉장히 겹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진우도 사실은 그 엄마가 나오죠. 맞아요. 가난하게. 엄마가 나와요. 엄마랑 여동생이 나오죠. 그렇죠. 가족이 얽혀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가 다 나온다. 진우도 그랬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진우도 엄마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뭔가 엄마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애증을 얘기하는 거죠. 애증. 보살펴야 하는데 그 보살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축나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그렇죠. 가장으로서 봤을 때 그 부양 가족이라는 게 분명히 소중하지만 이게 버거운 순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세 이야기에서의 이 두 호랑이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진우에게도 그렇고, 이 효자호랑이도 사실은 엄마를 다시 되찾게 돼서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아들이 되어서 너무 기쁜 거고. 호랑이 형님도 엄마 찾아서 기쁜 거죠. 맞아. 그렇죠.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호랑이한테. 진우도 그런 거고, 그 엄마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죄책감일까요? 그 죄책감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진우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우가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기억을 지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내가 그런 선택을 했었던 그 순간에 나를 기억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 진우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마를 배신했던 순간이 자기의 생존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버거웠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선택을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엄마를 버린 순간이 스스로에게 상처가 돼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진우가 저승사자가 된 거고, 인간 외적인 어떤 그런 존재. 지금 그 얘기에서 사실 저승사자는 악마에 가깝게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악마의 하수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도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진우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끝내 버리지 못한 존재가 사실은 진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로미를 보면서 진우가 갖게 되는 게, 나에게도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이 루미하고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진우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럼 뭐냐, 자기가 한번 실수하기는 했지만 이 실수한 채로 남아있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을 되찾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 진우의 욕망이다 라고 보면, 이 진우의 서사가 이 호랑이의 서사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호랑이로 변한 남편 플러스 호랑이 형님 이 연계된 이야기로 봤을 때 그럼 딱 진우의 서사랑 맞아떨어진다.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데언에서 진우가 그 호랑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감독이 의도한 건 아닐 거야. 아닐 건데 이렇게 보니까 또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흥미롭네요. 네, 팬픽을 쓰셔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 번 더 진지하게 팬픽을 쓰실 생각은? 저는 이런 이야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호랑이 형님에서의 호랑이가 사실은 그 진우도 사실 끝내 죽음으로 소멸되고. 아직은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2가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뭔가 귀마한테 어떻게 보면 처단당한 채로 지금은 끝난 상태인데, 저도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 호랑이 형님의 결말이, 이 호랑이 형님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나무꾼을 동생으로 돌보고 하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호랑이가 이제 그 3년상을 치르면서, 이 3년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아들로서 도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엄마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3년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게. 그랬을 때 이 호랑이가 3년상을 치르다가 사실 죽어요. 왜냐하면 3년상을 치르려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로서의 삶을 완전히 버려야지만 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호랑이의 어떤 그 속성을 버려야 돼요. 자기 본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본성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본성을 버려내죠. 근데 그 끝이 사실 죽음이거든요. 왜냐면 이 호랑이의 몸이라고 하는 거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속았고 호랑이가 사기당한 채로 죽은 거다. 저건 이제 이렇게 비극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 호랑이가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에 다가서면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랑이가 자기 의지를 자기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켜 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지 못해도 끝까지 노력한 그거 자체가 뭐 멋진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중요하다. 그쵸. 멋지기도 멋지고 그게 저는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호랑이가 끝내 그 맞서내는 거. 그게 중요하다? 감동적이다. 아, 감동적이다. 네, 아, 감동적이다. 아. 그 진우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거기에 뛰어드는 게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일깨워준 그 루미한테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간성에 다가서는 행동이 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호랑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그걸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못 이뤘다고 하더라도.